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아기 둘을 숨지게 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자필 편지에서 남은 세 자녀 걱정에 자수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죠. 심리상태 2부에서 이수정 교수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장맛비는 중부와 남부를 오가며 짧고 굵은 폭우가 내리는 게 특징인데 2, 3년 전부터 바뀐 장마 패턴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또 중부지방에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기상자난 전문 기자와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가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부의와 이태원 특별법 신속 처리안 건 지정을 놓고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는 무난히 처리될 전망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어젯밤부터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주에서는 빗물에 토사가 휩쓸려 주택을 덮치면서 14개월 된 영아가 매몰됐다가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출산 직후에 자녀 2명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구속된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던 친부는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은행 대출 평균 금리가 4월보다 0.1%포인트 오른 연 5.12%로 반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예금 금리도 평균 연 3.56%로 한 달 만에 0.13%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일제히 증가해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IT 경기 흐름에 따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장마 전선이 남해로 물러가자 서울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 북부 산간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 대해서 야당이 극우 편향 인사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우려가 있다면 검증 절차를 통해 해소될 것이다라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네, 또 잠시 뒤에는 국회 본회의도 열릴 예정인데요. 노란봉투법 부의,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어제 단행된 장차관급 인사에 대한 여야의 추가 반응 전해주시죠. 네, 야당은 극우 편향 인사라며 이번 장차관급 인사를 깎아내리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다며 어제 발표가 실망을 넘어 당황스러웠다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김영우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은 체제 파괴를 주장했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후보자는 BBK 수사를 맡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면죄부를 준 인물이라 지적했습니다. 꽉 막힌 지난 1년의 국정을 돌파할 방안이 오직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버뿐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반면 여당은 앞으로도 검증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우려가 있으면 해소될 것이라고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통일부 장관은 청문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발언 내용을 앞으로 설명할 것이고 극우 유튜브 채널 운영 논란에 휩싸인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는 청문회는 없더라도 언론 등을 통해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감쌌습니다. 혹여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다면 그런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각과 관련한 여진이 국회에서 이어지면서 향후 청문회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 자,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릴 텐데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뒤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우선 본회의에 올릴지 결정하는 부의 여부만 표결하고 실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상정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는데요.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여부는 자동 표결에 붙여지지만 이후 바로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당은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오르게 되면 필리버스터는 물론 거부권 행사까지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민주당은 오늘 상정까지 강행하지 않고 여야 협의를 더 시도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오늘 강행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막아설 것입니다. 본회의에서는 부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그 절차는 국회법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오늘 할 겁니다. 이 밖에도 야4당이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할 계획인데다 앞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여당은 단독 처리는 거대 야당의 폭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출생통보제 법안도 상정되는데 여야가 필요성에 한마음으로 공감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갓 낳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하고 몇 년 동안 시신을 냉장고에 감춰온 혐의로 구속된 친모.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던 친구 아버지는 불송치 검찰로 넘기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김태원 기자 나오십시오. 네, 경기 남부경찰청입니다. 네,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서 송치됐다고요? 네, 애초 경찰은 참작할 만한 이유로 출산 직후 영아를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하는 영아살해죄로 30대 여성 고모 씨를 구속했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고 씨가 생활과 산후 우울증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 씨를 검찰에 넘기면서는 죄명을 살인죄로 바꿨는데요. 경찰은 고 씨 부부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태어난 자녀를 기르지 못해 살해해야 할 만큼 극도로 빈곤한 상태였던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산후우울증을 겪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또 두 영아 모두 부만 직후가 아닌 출산 하루 뒤에 숨지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고 씨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길게는 5년 가까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만큼 사체연익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오늘 검찰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낸 고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습니다. 네. 그 친부, 그 아버지는 그 송치하지 않기로 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네, 경찰은 고 씨 남편이자 숨진 두 아이의 친부인 이모 씨를 어제 살인과 사체 유기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남편이 고 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만 참고인 신분에서는 사건 혐의에 대한 질문은 제한돼 조사에 한계가 있어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건 하루 만에 이 씨에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포렌식을 통해 알아낸 범행 당시 부부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이 판단의 주요한 근거가 됐는데요. 지난 2018년 첫 범행 때는 부부 사이에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한 대화 내용이 전혀 없었던 만큼 아내가 임신한 걸 전혀 몰랐다는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봤고요. 이듬해 두 번째 범행에서도 부부가 아이를 낙태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이 발견됐다며 출산한 줄 몰랐다는 이 씨 진술과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어난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들 2천여 명 조사하면서 이 사건이 밝혀진 것이 좀 전 국회에서 출생통보제 이제 오늘 입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출생통보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정식 명칭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입니다. 병원은 태어난 아이와 엄마의 정보를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의무적으로 넘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평원은 다시 지자체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골자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은 출산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면 출생 통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의 정보를 남기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보호 출산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은 양육을 포기하는 엄마가 늘어나는 것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충분히 토의해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태어난 지 5일 만에 숨진 아기를 야산에 묻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숨진 아기를 유기한 혐의로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남자 아기가 숨지자 비닐봉지에 싸서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고 일어나자 아이가 숨져 있었고 화장을 하면 돈이 많이 들 걸로 생각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 A씨가 출소 뒤에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장 무거운 징벌 조치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A씨를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금치는 공동행사 참가와 신문과 TV 열람이 제한되고 시설 내 교류가 차단되는 가장 무거운 징벌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9시쯤 서울 신림동에서 다른 20대 남성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얼굴을 많이 다친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피해자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어젯밤부터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휩쓸린 토사가 주택을 덮치면서 14개월 된 영아가 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네, 14개월 된 아이가 구조됐다가 결국 숨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새벽 4시 40분에 벌어진 일입니다. 밤사이 경북 영주에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영주 상망동 야산에서 토사가 떠밀려와 주택을 덮쳤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흙더미가 주택을 부수고 집안 곳곳까지 파고들었는데요. 그러면서 단잠에 빠져있던 14개월 여자아이가 매몰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신고한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해 구조작업을 벌였고 2시간 만에 아이를 찾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를 본 집은 1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주시는 대피한 가족 9명을 가까운 경로당으로 옮겼고 심리상담 등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는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린 겁니까? 네, 비가 가장 많이 온 곳은 영주 이산면입니다. 어제 자정부터 오늘 오후 1시까지 31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경북 봉화와 문경, 영양 등에도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 때문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곳은 경북 영주 봉현면에 있는 다리입니다. 지방도와 하촌 1리 마을을 잇는 다리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하천물에 끊어진 겁니다. 영주시는 우선 도로를 차단하고 긴급 복구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영주 도심의 아파트 공사장 옆에서는 밀려든 토사에 자동차 5대가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불어난 물에 도로나 집이 잠겨 고립된 사고도 12건이나 발생해 24명이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오후 1시까지 소방에 접수된 피해 신고만 119건에 이릅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오후부터 다소 잦아들겠지만 밤까지 약한 비는 계속 내릴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이번 장마는 야간에 특정한 지역을 강타하는 야행성 게릴라 호우이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흘 정도는 내륙에서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겠고 대신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이번 장마가 유독 야간에 한 지역에만 집중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기온이 떨어지는 야간에 지형적인 효과가 겹친 게 원인입니다. 이틀 전 광주광역시에는 284mm, 오늘 경북 영주에는 319mm의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두 지역 모두 야간에 시간당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동반되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이 장마전선상에서 남쪽의 뜨겁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만나며 비구름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특히 야간에는 상층부터 차가워지면서 하강 기류와 상승 기류가 교차하면서 더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 비구름이 어느 지역에 가장 강하게 형성되는지를 예측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은 장마 기간 호우가 예보된 지역에서는 미리 대비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예측하기는 참 쉽지가 않지만 앞으로의 장마 전망 어떤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장마 전선은 현재 제주도 부근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제주 산간의 호우 경보가 제주도와 호남, 영남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250mm 이상, 남해안에도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중부 내륙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오늘 서울 기온은 31도, 내일은 34도까지 치솟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장마 전선은 다음 주 화요일쯤 다시 내륙으로 북상해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김 기자가 전해드린 이 패턴이 2, 3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한 장마 패턴이라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날씨는 김진도 YTN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전국적으로 비가 어느 정도 왔는지 강우 현황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어제부터 오늘까지 온 비의 양을 보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100mm 정도가 조금씩 넘습니다. 그래픽으로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대부분 50에서 100mm 정도의 비가 내린 지역이고요. 네. 그 중간중간에 보이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 그리고 경북 지역까지 이 지역은 100mm가 넘는 지역이고요. 특히 예. 경북 같은 경우는 중간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지역이 경북 영주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강수량이 늘고 있는데 네. 지금 330mm나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광주 지역에서 284mm의 강우량이 기록됐는데 네. 그게 이틀 만에 다시 경시된 겁니다. 한 지역에 하루 밤사이 내린 비로서 가장 많은 양의 비가 올여름에 내렸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경북 영주 쪽에는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피해 상황도 좀 있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산사태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산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양 같은 경우 많은 비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사가 급한 지역 같은 경우는 강한 비만 쏟아져도 바로 그 토사가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네네. 지금 전체적인 그 산사태 위험 상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경북 영주 부근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네. 그 주변 지역으로 150에서 2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엔 지금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산사태 주의보 지역, 네, 그리고 네. 이 빨간 지역은 산사태 경보 지역입니다. 예. 그리고 남부 지역, 제주도까지는 강원 지역까지 포함해서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고요. 네.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충청도 지역은 산사태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지금 비가 그친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으로 한 단계가 약화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산사태도 점점 늘어나고 그렇죠. 올해도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산사태를 좀 그 대비하는 뭐 전조라든가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산사태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이 포함할 수 있는 물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포함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물과 함께 토사, 안반이 한꺼번에 흘러내리는 현상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꼭 전조 현상을 동반을 합니다. 가장 큰 전조 현상은 무엇이냐면 갑자기 경사면에서 물이 솟아오를 경우 그건 지하수가 이미 포화 상태고 넘친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곧 산사태가 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반대로 잘 나오던 우물물이 갑자기 끊겨버리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산 위에 어느 지역에서 지하수가 끊겼다는 소식이고요. 네, 그거는 바로 안반이 흘러내릴 수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산사태가 임박했다라는 두 번째 전조 증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바람이 불지 않는데 굉장히 나무들이 흔들리거나 우르릉하는 번개 소리가 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게 산사태가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조 증상, 세 가지 전조 증상을 본다면 바로 대피를 해야 되고 대피를 하는 와중에는 주변에 신속하게 전파를 해서 같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주의보랑 경보 내린 지역들이요. 네. 또 다시 비가 굵게 짧게 내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때까지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행스럽게 앞으로 한 사흘 정도는 비가 좀 주춤합니다. 지금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인 지역은 조금 더 봐야 됩니다만 네. 비가 더 내리는 게 아니라 그쳐가는 단계고요. 중부지방 같은 경우 비가 모두 그쳤고 앞으로 한 사흘 정도는 비 예보가 없습니다. 네. 있다고 하더라도 소나기 예보고 또 내린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양이 내릴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산사태가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는 보강을 해야 되고요. 축대도 같은 경우도 보강을 좀 해야 되고 또 주변에 토양들이 머금고 있던 물들이 조금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하지만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강 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네. 아까 그 영주의 그 피해를 본 가정의 경우는 갑자기 밤에 막 쏟아지니까 그런 전조 현상도 느끼지 못한 잠자다가 이제 당한 일이 점점 대비하기는 사실 어려워지는 것인데 이런 패턴이 이제 2, 3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름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위성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네, 네. 위성 영상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 아래쪽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장마전선입니다.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 남부 그리고 일본까지 길게 형성이 돼 있죠. 이게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서울 지역 그러니까 중부지방에 머무르고 있었던 장마전선이 하루 만에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네. 근데 내려오면서 야간에 걸리게 되면 이게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전부터도 나타나는 현상이긴 합니다만 정체전선상에서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굉장히 강한 비구름들이 발달합니다. 예. 그게 기본적인 현상이었고 그래서 야행성 장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이 올해 장마가 월요일 정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보시죠. 네네.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서 광주에 비가 내렸었고요. 어제 낮 동안에는 춘천 지역에 굉장히 강한 비가 내렸고 이제 어제 밤 사이에는 영주 지역에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폭우가 쏟아지는 게 게릴라 폭우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지역을 옮겨 다니고 또 야간에 강해지더라도 보통 넓은 면에서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띠 형태로 해서 전라남북도에서 경상북도까지 동시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는데 올해는 특징적으로 어느 지역에 한 군데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네. 그게 광주 지역에 284mm의 비가 내린 곳이었고요. 또 어제 밤 사이에 영주 지역에 330mm의 비가 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올여름 장마는 야행성과 게릴라 장마라는 기존에 나타났었던 2, 3년 전에 나타났었던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 외에 어느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독특한 일정한 지역, 굉장히 좁은 지역 내에서 강한 비를 쏟아붓는 네. 정말 누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도깨비 같은 장마 형태 세 가지 특성을 동시에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7월 중순 그러니까 장마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럼 게 서울처럼 분석입니다.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광주도 도심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광주에 284mm가 하루 밤사이 내렸고 시간당 50에서 70mm 정도의 비가 내렸단 말이죠. 50에서 70mm의 비라면 서울에 50에서 70mm의 비가 내려도 똑같이 피해가 납니다. 네. 그리고 그게 2-3시간 정도 지속이 되면서 100mm가 넘는 순간 도심적 침수 현상도 서울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걸린지를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어느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럴 경우 그 범위 내에 있는 지역에서는 모두 이 상황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게 이번 여름 장마의 특징입니다. 네. 어디 가릴 것 없이 일단 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슈퍼컴퓨터가 정확하게 여기입니다라고 짚어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이틀 전에 광주에 283mm의 비가 내렸을 때 네네. 야간에 장마전선이 형성되는 게 보이긴 했지만 슈퍼컴퓨터 두 가지 모델 모두 굉장히 많은 비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100mm 정도의 비나 90mm 정도의 비를 예보했거든요. 네네. 그 정도라면 이틀 정도의 예상 강우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나지는 않는데 네. 그 예상을 벗어나서 284mm의 비가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측을 벗어나는 형태의 강수 강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밀리미터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100mm 그러면 이게 잘 감이 안 오거든요. 네. 이게 과거에는 이런 게 거의 없었던 거죠. 제가 1990년도 정도만 하더라도요. 네. 강우량이 100mm를 넘으면 조심해야 되겠다. 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접어들면은 그때 처음
500mm 예보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주 산간에 500mm 예보를 냈을 때 500mm 오나 했는데 실제로 500mm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주 산간은 500mm가 자주 있는 현상이 됐고요. 내륙에서도 300mm 이상, 심지어는 500mm 예보도 가끔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온난화가 심해지고 온실가스 효과가 계속 더해지면서 한반도도 열수 속량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것 때문에 강욱수 강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증가했다. 그래서 적어도 200~300mm 정도의 비가 밤사이 내린다라는 게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네. 게릴라성이기 때문에 예측 어렵다고 하셨지만 당장 단기적으로는 좀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밤 이후 날씨 예보 어떻습니까? 우선은 사흘 정도는 잠깐 야간에 호우 걱정을 잠깐 덜어놓으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제주도하고 남해안은 제외입니다. 지금 장마 전선이 딱 제주도 부근에 머물러 있거든요. 따라서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권 내에서 계속해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제외한 내륙은 장맛비 걱정은 잠깐 덜어놓으셔도 되고 무더위가 대신 기승을 부립니다. 30도가 넘는데 서울이 오늘 같은 경우 31도, 내일이 34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또 한 차례 장마 전선이 올라옵니다. 위성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장마 전선이 현재 보셨듯이 여기가 한국이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장마 전선이 여기에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쪽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여기에 걸립니다. 근데 이때는 어제 발생했던 저기압보다 훨씬 강력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기 때문에 화요일과 수요일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이때는 비의 주 무대가 남부가 아니라 중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때 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사흘 정도는 괜찮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다시 장마입니다. 양도 더 많이 내립니까? 아직까지 양은 정확하게 예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슈퍼컴퓨터 모델 모두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모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의 강도는 적어도 시간당 30에서 60mm 정도의 강수 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밤에 또 이렇게 막 쏟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화요일부터 화요일 밤부터 수요일 오전 사이가 피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때는 중부지방입니다. 그러면 장마는 언제 끝나는 것이고 장마가 끝나면 일단은 이 집중호우 걱정은 좀 덜해도 되는 겁니까? 장마 기간은 보통 한 달입니다. 그런데 올해 장마가 6월 26일 제주도부터 시작됐고요. 예년보다는 6일 정도가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가 언제 끝나냐? 7월 중순 정도까지가 장마의 피크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의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2000년대 이후부터 특징이 장마 초기에 강한 비가 많이 내렸고요. 두 번째는 장마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무더위와 함께 집중호우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마 때와 비슷한 형태가 아니라 장마 때보다 조금 더 강한 강도의 강수가 장마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현상이고요. 또 장마 이후에는 태풍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 장마 이후에 국지성 호우와 태풍 두 가지 요인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오늘 걱정되는 소식을 많이 전해주시네요. 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장마 이후에도 또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로 바뀌면서 우기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가 한번 왔다 하면 피해를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예보가 나왔을 때는 그 지역에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중부지방은 이제 폭염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비가 한 번 내리면 보통은 좀 이 뜨거운 기온이 식기 마련인데 바로 폭염이 일어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나라의 여름 기후 패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날씨는 비만 내리지 않다면 30도를 기본적으로 온도는 높게 올라가는 거죠. 그 위에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 순식간에 33도 이상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 인천 수도권에 지금 이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일은 서울이 34도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28, 9도까지 내려가게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장마 기간에는 장맛비와 폭염이 교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YTN 김진두 기상재난기자의 해설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박 전 특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비슷한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 부자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박영수 전 특검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법원 판단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죠.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고 8억 원을 실제로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3시간 넘게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박 전 특검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PPT 220여 장을 제시하며 박 전 특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박 전 특검이 받은 8억 원 말고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린 11억 원 등도 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50억 원 가운데 일부가 실현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박 전 특검이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PC 기록을 지우는 등 증거도 없앴다며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또 박 전 특검이 고령이고 도망칠 우려도 없다며 구속은 불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도 이 같은 박 전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실제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과 관련해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시점에서의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겁니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이자 공범으로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저 영장 기각됐는데 법원 판단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박 전 특검이 구속을 면하면서 유사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 부자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박 전 특검과 비슷하게 곽 전 의원도 하나은행 이탈로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면서 곽 전 의원 부자 소환 조사 시점도 저울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안 심리로 천일염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정부가 어제부터 정부가 비축하고 있던 천일염을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반나절 만에 완판됐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서울 양재동 하나로 마트입니다. 정부 비축 천일염 한정 판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빗줄기를 뚫고 천일염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정부가 6월 소비자 가격보다 2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내놨는데 실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로마트 양재와 창동 지점에 오전 9시부터 공급한 20kg 250포대 5톤 분량이 5시간 만에 완판됐습니다. 정부는 천일염을 판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점포수를 25곳에서 180개까지 그래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불안해하는 심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불안해지는 기분이 들어요.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공급도 좀 딸리고 또 온전히 터지면은 가격이 더 상승하지 않겠냐 하는 마음에서 또 우려하는 마음에서 또 한 가마에 먹을 놈을 갖다가 10가마씩 보유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공포 마케팅에 나선 보험사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한 보험사에서 오염수 방류로 국내에도 방사선이 전파돼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 암보험 마케팅에 나선 겁니다. 논란이 일자 이 보험사는 제휴업체 설계사가 실적을 높이려다가 무리한 마케팅에 나섰다고 해명했는데요.
금융당국은 곧바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엄연한 부당 권유 행위라면서 불건전 영업을 즉시 중단하도록 했고 비슷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앞으로도 소비자 불안을 조성하는 영업 행위를 감시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곧바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불안 심리를 악용한 사기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국산 천일염을 싼 값에 판다면서 물건값을 받고 잠적하는 사기 범죄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환경 제설제 제조업체 대표 박재상 씨. 취급하는 제품엔 소금도 있는데 얼마 전 다른 회사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박 씨 업체가 국산 천일염을 판다길래 6,700만 원을 입금했는데 이후 담당자와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민철이라는 과장이 그 영업부에 근무를 하냐 그렇게 연락이 왔었고 저희는 그런 직원이 없다. 그리고 국산 천일염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달을 했었고 알고 보니 누군가 박 씨의 업체인 척 전화를 돌리며 싼 값에 국산 천일염을 판다고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칭한 업체 이름을 그대로 담은 명함과 그럴듯하게 위조한 세금 명세서도 보내면서 안심시켰습니다. 신안에다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미뤄주고 2주, 3주 동안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급한 마음에 범행 전날 사기범이 박 씨 사무실로 직접 연락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국전력인데 인근 공사 탓에 며칠 동안 전화선을 끊어야 한다며 박 씨 사무실 전화를 다른 인터넷 전화번호로 돌려놓게 한 겁니다. 그 결과 박 씨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된 거라 피해 업체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로공사 하면서 감전사고라는 이제 큰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니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사기범이 이름을 도용한 업체는 박 씨 회사를 포함해 YTN이 확인한 곳만 모두 4곳. 특히 이 가운데 3곳의 명의로 꾸며낸 명함에서는 텍스 번호가 똑같아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소금 유통업체부터 영세 마트까지 여러 곳에서 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안전 확보를 철저하게 하고 방류에 관해서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강요 회의에서 안전성 확보와 국내외에 대한 설명을 철저하게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4일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을 만나서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평가한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IAEA 최종 보고서에서 우려할 만한 지적이 나오지 않으면 예고한 대로 올 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금 77억 원을 들여 만든 야영장이 구청의 어설픈 행정으로 공사를 다 끝내고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해석을 둘러싸고 같은 구청 두 부서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허가를 받지 못한 건데요. 기초적인 사전 조율도 없이 거액의 세금을 들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깔끔하게 지어진 야영장이 사람 하나 없이 텅 비었습니다. 내부에는 TV와 화장실도 이미 마련돼 손님 맞이 준비를 마쳤지만 정작 손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구 남구청이 77억 원을 투입해 지역 명소인 압산에 만든 야영장입니다. 공사가 끝나 원래 이달 초 문을 열었어야 하는데 영업 허가를 받지 못해 예약도 할 수 없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빨리 개장이 돼서 우리 남구에 새로운 어떤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개장이 늦는 이유를 잘 모르니까 5년이나 걸려 공사를 마치고도 운영을 못하는 건 사업을 추진한 대구 남구청의 어설픈 행정 탓입니다. 야영장에 설치된 이런 이동식 주택을 두고 사업부서는 옮길 수 있는 단순 시설물이라고 주장했고 허가부서는 사실상 건축물에 가깝다고 판단해 야영장으로 등록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사업을 진행한 것도 허가를 내주는 것도 같은 대구 남구청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검토나 의견 교환도 없이 수십억짜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각에선 기껏 지은 야영장을 철거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직렬별로, 행정은 행정별로, 기술직은 기술직별로 이렇게 관점이 있는데
그 차이에서 이제 그 좁히는 부분이 서로 책임을 떠밀고 결론은 차일피일 미루는 구청의 탁상 행정에 수십억 혈세가 든 야영장은 이용도 못하는 관상용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건강 때문에 설탕이 안 들어간 이른바 제로 상품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로 상품에 설탕 대신 들어가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계획이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기관 IARC가 아스파탐 감미료의 발암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기관 내 소식통, 그러니까 국제암연구기관 내 소식통 2명의 말을 근거로 다이어트 콜라 등에 사용되는 아스파탐이 7월,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가진 인공 감미료입니다. 주로 저칼로리 음식과 음료에 설탕의 대체제로 쓰이고 있죠.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발암 가능 물질을 발암 가능성은 있지만 인체 연구 자료와 동물 실험 자료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이나 성면, 담배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1군으로 분류가 되고요.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아직 관련 연구 자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2단계 낮은 2B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로 상품을 사 먹는 입장에선 여전히 찝찝함을 떨쳐내기가 어렵죠. 아스파탐을 얼마나 먹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했고요. 다음 달 14일 개정된 기준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다만 국제암연구소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연구 결과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업계 측의 강한 반발이 있는 만큼 아스파탐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프랑스는 이 사건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파리 외곽에서 교통검문 피하려던 10대에게 총을 쏴서 숨지게 한 경찰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프랑스 곳곳에서는 경찰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이만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 낭테르 거리. 자동차 한 대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알제리계로 알려진 17살 청년 나엘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데 대한 분노는 더 격렬해졌습니다. Sûr, j'ai peur pour mes 4 garçons là. J'ai peur pour la suite, comment ça va se passer. J'aimerais bien que ça s'arrête et que ça arrive plus, en fait, parce que c'est pas possible de mourir comme ça gratuit. Et j'aimerais pas que ça arrive à mes enfants. Mon plus grand. 관공서까지 시위대의 표적이 되고 경찰도 부상자가 속출하자 마크론 대통령은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야간 운행을 중단하고 통행 금지령까지 내렸지만 성남 민심은 여전합니다. 배달기사로 일하던 아들을 허망하게 잃은 어머니도 의연히 시위대 한복판에 섰고 나엘을 위한 정의 구현이 선명히 적힌 티셔츠는 더는 인종차별을 묵과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요구이자 다짐입니다. Sans raison. Donc voilà, le racisme dans la police tue et ils sont beaucoup trop nombreux à courir après l'extrême droite et à avoir ces idées-là. Donc ouais, stop. 추모와 애도, 시위와 항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프랑스 검찰은 총을 쏜 경찰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실제 해당 경찰은 나엘 군이 달아나려 하자 총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자동차가 출발하자 방아쇠를 당기는 장면만 담겼습니다. Et des éléments recueillis, le parquet considère que les conditions légales d'usage de l'arme ne sont pas réunies. 프랑스 검찰은 또 나엘 군이 운전한 차량에서 마약이나 위험한 물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인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인 뒤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이른바 20대 빌라왕 송모 씨 사건 공범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술김에 지난 20일 오후 3시쯤 관악산 내 관음사 인근에 불을 질러
임야 18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도주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9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 대형 호텔 화재 원인은 담배불이고 당시 호텔은 잦은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시설은 정지시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지난 24일 낮 1시쯤 술에 취해서 서울 영등포동 반지하 주택에서 돈을 훔치려다 80대 할머니를 때리고 달아난 혐의로 전과 22범인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나며 지난해 12월부터 인천 미추홀구와 강서구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거래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가 어젯밤 9시쯤 집 화장실 내 바디워시 용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서 육아 도우미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다른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정읍시 상가 건물에서 지난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변호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정읍경찰서가 밝혔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계약자로부터 받은 분담금 수십억 원과 조합비 등 120억 원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장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은 장맛비가 모두 그치고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무더위가 기승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7도까지 올라 있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온도는 30도 가까이 치솟아 있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일부 영남 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내일까지 제주도 많은 곳에 250mm 이상, 남해안에도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강원과 충청, 전북과 경북 지방에도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 내륙 지방은 장마성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도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 34도,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당분간 남해에 머무르다가 다음 주 화요일쯤 내륙으로 올라와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수원 냉장고 영화 시신 사건, 친모는 살인죄, 사체 은닉죄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친부는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친모는 자필 편지를 통해서 남은 세 자녀 걱정에 자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잠시 뒤 이수정 교수와 함께 친모의 심리 상태 분석해 보겠습니다.